그러면 저희가 1단계 자료 수집 단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재는 344쪽부터 시작을 해서 345쪽, 346쪽, 347쪽, 349쪽까지 여러가지 화면들이 있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회원을 가입하는 화면에 필요한 것은 회원의 아이디라든가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것이고, 회원 인증 화면에 필요한 그 정보, 그 다음에 과목 개요 화면, 그 다음에 과목 조회 화면, 성적 조회 화면, 수강 신청 화면, 학과 정보 화면, 그 다음에 여러가지 그 기타 등록금 고지서 화면까지의 그 스크린들을 여러 화면이나 여기서 또 여기 여러가지 예를 들려고 들었습니다. 화면 또는 이 스크린, 그 다음에 우리 실제로 쓰는 양식, 그 점표 같은 곳에서 모든 자료를 다 모아서 그곳에 있는 그 데이터 아이템들을 모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능하고 자세하고 많은 내용들을 모아야지만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료를 정리하는 단계인데, 자료를 정리하는 단계는 교재 349쪽에 부터해서 351, 52쪽까지의 그 워크시트로 정리를 해놨는데, 워크시트에는 아까 예제에서 보인 거와 마찬가지로 화면이 어떤 화면에서 어떠한 추출 단어가 나왔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엔티티에 들어갈 것인지, 과연 이것의 그 프라이머리 키는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우리가 애트리뷰트로 정리할 때는 어떤 것인지 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화면은 인터넷 사이트의 캡처한 화면이고, 그 추출한 실제 단어들의 이름이고, 그 엔티티가 그 유사한 것 이름을 적는데, 보통 이 상향식이라는 것은 그 하향식의 설계를 보완하면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보통 하향식 설계가 이미 끝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향식의 분석에서 나왔던 엔티티와 최대한 유사한 것의 이름으로 엔티티 타입이 이게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식별키라는 것은 좀 전에 말했지만 프라이머리 키, 또는 프라이머리 키 같은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머신 제너레이트 한 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남겨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제 이름을 애트리뷰트 명으로 정하는 과정입니다. 3단계에서는 초기 모델을 작성하게 되는데, 앞에 워크시트에서 이제 정리를 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초기 모델을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엔티티와 대개의 애트리뷰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엔티티를 묶어서 어떤 것이 프라이머리 키인지를 지정해서 초기 모델을 한번 작성해 보면, 지금 회원 여기 여러가지 엔티티와 여러가지 애트리뷰트들이 엔티티에 속해 있는 초기 모델을 작성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사용한 노테이션은 앞서에서 사용한 노테이션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까만색, 여기와 같이 까만색으로 표시된 것은 그 프라이머리 키를 뜻하는 애트리뷰트가 되고, 나머지 애트리뷰트는 조그만 동그라미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같이 표현하는 ER 방식이 또 하나의 그 ER 모델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정규화의 단계인데, 4단계, 5단계, 6단계가 제1정규화, 제2정규화, 제3정규화까지의 정규화 작업을 하는데, 여기는 위에서부터 만들어가지고 밑으로 작은 아이템을 만든 것이 아니고, 아래서부터 붙여놨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 정규화를 위배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데이터가 이제 중복된 데이터가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다치 애트리뷰트 같은 것이 들어가는 그런 것을 없애서 제1정규화를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성적이라는 엔티티가 있었을 텐데, 성적이라는 엔티티에는 지금 과목 코드와
과목명과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 보면은 학생이 성적을 한 과목만 듣는 것은 아니고 여러 과목을 듣기 때문에 여기 여러 개의 과목과 여러 개의 성적에 대해서 학점과 등급이 나오도록 되겠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갖고 있는 ER 모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학생의 성적이라는 것은 어떤 학생에 대한 성적이 그 위크 엔티티가 되는 것입니다. 위크 엔티티 타입이라는 것은 이 성적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성적의 상세한 부분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보면은 이 성적 하나하나에 따라서 과목 코드와 과목별 성적 등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1정규화를 마치면서 이제 모델링을 했습니다. 수강 신청도 마찬가지로 이 과목명이라든가 과목 코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담당 교수 등에 대한 내용은 수강 신청의 그 상세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 그 위크 엔티티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 부분에서 보면 교수의 전공 분야라든가 교수의 보유 기술 같은 것 역시 그 위크 엔티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교수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개의 보유 기술과 여러 개의 전공 분야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역시 그 제1정규화 단계에서 위크 엔티티로 만들므로써 그 제1정규화를 완성시켰습니다. 다음은 제5단계로 제2정규화 부분을 만드는 것인데, 제2정규화가 위배된 부분을 찾아서 제2정규화가 위배되지 않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제2정규화에 대해서 이미 배웠었죠. 제2정규화라는 것은 부분 함수적 종속성이 있는 것을 제거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분 함수적 종속성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성적이라는 그 스키마에서 학번, 학년, 학기 전체가 복합 키 애트리뷰트로서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합쳐서 그 나머지 애트리뷰트들을 이렇게 함수적 종속을 하게 되는데, 이것 중에서 학번이라는 것은 다시 학생 성명과 학과로 펑셔널이 디터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 부분에서 부분 함수적 종속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앞서 그 정규화 부분에서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분해를 두 가지의 테이블로 이제 분해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 함수적 종속성이 발생하는 학번이라는 것을 키로 만들어서 새로운 성적2라는 스키마를 만들고 나머지 부분을 빼서 성적 1이라는 스키마로 만들면 그 제2정규화가 완성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이제 한번 보면 학생과 성적이라는 관계에서 그 우리가 필요한 그 학생의 학번이라는 부분을 키 애트리뷰트 빼서 그 위크 엔티티로 만들고 나머지 부분을 성적이라는 말을 잘못했습니다. 학생이라는 그 엔티티에서 성적이라는 부분을 다시 빼내서 이것을 위크 엔티티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성적이라는 요것은 정확히 말하면 그 학생이라는 것과 성적이라는 것이 합쳐져 있는 그런 그 스키마가 되겠는데, 이 학생이란 부분을 요게 성적 2가 이게 학생이 되겠죠. 학생이라는 부분을 빼내고 그 다음에 성적이라는 부분을 다시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학생과 성적의 관계가 이렇게 ER 모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수강 신청에서도 보면 수강 신청도 마찬가지로 학번, 연도, 학기라는 것이 이 복합 키 애트리뷰트가 될 텐데, 이것 중에서 학번이라는 것은 역시 학생 성명, 학년, 지도교수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그 부분 함수적 종속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수강 신청 역시 그 수강 신청 1과 수강 신청 2로 쪼개져 지는데, 이렇게 쪼개면 제2정규가 완성이 될 텐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 부분을 잘 보면 이 부분은 학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ER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제2정규화 단계를 완성시키면 전체 이 그림은
이 어떤 학생이 있는데 학생에는 성적과 수강 신청이 있고 수강 신청에는 또 수강 신청 명세, 성적에는 성적 상세 명세가 있고 교수에는 전공 분야와 보유 기술이 있고 나머지 이제 학과라는 엔티티 타입, 과목이라는 엔티티 타입, 회원이라는 엔티티 타입들이 남아있는 형태가 제2정규화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제3정규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정규화는 이행함수적 종속성을 제거하면 우리가 제3정규형으로 만들 수 있죠. 여기에 이제 물론 전제 조건이 제2정규형이고 그 다음에 이행함수적 종속성이 없으면 제3정규형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제3정규화라 하고 이와 같은 것은 요 교수라는 그 스키마를 잘 보면 교수는 교수 번호, 교수 사진, 학과명 여러 것이 있는데 교수의 이메일을 만약에 안다고 치면 교수의 이메일로 교수의 성명을 다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이행함수적 종속성이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교수의 이메일과 학과 교수 성명을 따로 뽑아낸다 그러면 이행함수적 종속성이 없어서 이 분할된 스키마는 제3정규형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것을 ER 모델로 한번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메일이 들어가 있는 회원과 교수의 관계로서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교수라는 어떤 엔티티 타입은 회원이라는 엔티티 타입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회원이라는 엔티티 타입에서 이메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이라는 것도 잘 보면 학생의 이메일을 통해서 여기서 제3정규화가 위배되기 때문에 학생1과 학생2로 이제 스키마를 분리를 해서 제3정규형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학생2라는 것은 잘 보면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구성이 되죠. 아까 만들 때 이메일을 가지고 우리가 회원 아이디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이제 회원에 해당되는 엔티티 또는 회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뽑아낸 내용들을 가지고 회원과 학생 간의 어떤 관계를 또 하나 만들어내면서 제3정규형을 만족시키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3정규형까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남은 것은 우리가 유도된 애트리뷰트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 유도된 애트리뷰트는 앞장에 기억을 해보시면 엔티티 타입에 애트리뷰트가 붙어 있는데 애트리뷰트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유도된 애트리뷰트였죠. 예를 들어서 나이 같은 것은 실제 값을 넣는 것이 아니라 나이입니다. 나이 잘 안 써지네. 나이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생년월일로부터 해서 나이를 계산해야지 나이라는 값을 직접 넣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유도된 애트리뷰트 했는데 유도된 애트리뷰트들을 처리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깔끔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예제를 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학생의 평점 평균이라는 것은 학생이 취득한 학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취득한 학점, 그 다음에 학생 평점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이 평점 평균은 계산에 의해서 나옵니다. 교재에 읽어보면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수강 신청 역시 실제 납부하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과목별로 학생이 받는 등록금과 그 다음에 감면 금액이 있으면 장학금 등을 받았을 때 감면 금액을 뺐을 때 실제 납부 금액이 되는데 이것도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유도된 애트리뷰트를 정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상향식 설계에서 완성된 모델은 우리가 갖고 있던 회원이라는 엔티티 타입에서 교수라는 교수와 학생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교수라는 것은 전공 분야 보유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과목 학과라는 것이 있으면서 성적 수강 신청 그
그 다음에 성적 상세, 수강신청 명세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이 교수라는 그 엔티티 타입과 뭐 과목이라는 타입, 뭐 학생이라는 것과 이 학과라는 타입, 이런 것들이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상향식 설계에서의 한계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상향식 설계는 우리가 하향식 설계를 먼저 한 후에 하향식 설계에서 혹시나 빠질 수 있는 애트리뷰트들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장에는 우리가 이 두 가지 방법을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하고 나머지 미진했던 설계에서 빠졌던 부분을 어떻게 보충을 해서 완성된 설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